다니엘 디포의 이중생활. 부자 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부자가 되었을까?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다니엘 디포의 인생은 다채로웠다. 다니엘 디포. 다니엘 디포. 그는 소설을 쓰기 전에는 모직물과 양말, 포도주, 담배를 수입하는 사업가였고 왕립복권 회사의 주택의 창문수, 왕립복권 회사와 주택의 창문수에 따라 재산세를 징수하던 악명 높은 창호세, 창호세 사무소 같은 정부기관에서도 일했다. 또한 그는 정치 팜플릿의 저자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하면 정부 스파이로 이중생활도 했는데 처음에는 보수당인 토리당 출신 하원 의장 로버트 할리를 위해, 나중에는 할리의 정적인 로버트 월폴이 이끄는 자유당인 휘그당 정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하느라 그의 인생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디포는 경제학자로도 활동했는데 경제학자로서 그의 활동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로빈슨 크루소와 몰 플랜더스 등 그가 쓴 소설들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가 쓴 주요 경제 저작인 영국 상업발전 계획 1728년. 상업발전 계획은 거의 잊혀지다시피 했다. 널리 읽히는 리처드 웨스트의 디포 전기에는 이 책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 폴라 백샤이더가 써서 상까지 받은 전기에도 이 책은 디포의 미국 원주민에 대한 견해 등 중요하지 않은 주제들과 관련해서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튜더 왕조의 산업정책에 대한 심층적이면서도 통찰력 있는 설명으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준다. 많은 가르침. 이 책은 앞으로 계획이라고 부르죠. 이 책에서 디포는 튜더 왕조, 특히 헨리 7세와 엘리자베스 1세가 당시 유럽의 하이테크 산업이었던 하이테크 산업, 당시 유럽의 하이테크 산업이었던 모직물 제조업을 영국에서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가 보호주의와 보조금, 독점권의 분배, 산업 스파이 활동의 지원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영국은 튜더 왕조 때까지만 해도 수입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원모 수출에 의존하는 비교적 후진적인 경제였다. 당시 모직물 제조업, 오늘날의 벨기에와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모직물 제조업은 저지대 국중에서도 플랑드르의 브리헤와 켄트, 이프로에 집중해 있었는데 영국은 이 지역의 원모를 수출함으로써 일정한 이윤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원모를 모직물로 바꿀 줄 아는 저지대 사람들은 원모를 모직물로, 원료 생산만 하는 영국과 원료 생산이 아닌 원모를 모직물로 바꿀 수 있는 저지대국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윤을 거두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윤을 벌어들이는 것이 경쟁의 법칙이기 때문이다. 15세기 말 헨리 7세는 이런 상황을 바꾸어 놓고자 했다. 디포에 따르면 헨리 7세는 특사를 보내 모직물 제조에 알맞은 입지를 찾게 했고 앞서 에드워드 3세가 했듯이 저지대국에서 숙련된 기술자들을 빼내었다. 그는 또한 국내 원모 가공업의 발전을 장려하기 위해 원모 수출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원모 수출에 대한 세금, 보호주의 정책으로 한 거지. 원모 수출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기까지 했다. 1489년에는 국내에서의 원모 가공 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한 가격 이하의 조잡한 것을 제외한 미완성 모직물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는데 헨리 8세 역시 선왕의 뜻을 유지하기 위해 1512년, 13년, 36년에 미완성 모직물의 수출을 금지했다. 디포가 숙련된 경쟁자들을 금방
디포가 강조하고 있듯이 헨리 7세는 영국 모직물 생산자들이 저지대국 숙련 경쟁자들을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은 품지 않았다. 그는 대량의 가공된 원물을 다룰 수 있을 만큼 영국의 모직물 공업이 발전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모직물 공업, 가공된 원물을 다룰 수 있는, 그러니까 원료 생산국이 아닌 단계로 딱 진입했을 때 비로소 원모에 대한 수출 관세를 높였다. 원모에 대한 수출 관세.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출 관세를 낮춰서 그냥 저지대국에 수출을 한 거지. 모진 원모를, 원료를.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수출 관세를 높였다면 자국에 모직물 공업 것도 없는데 팔리지도 않고 그러면은 이게 이득이 없으니까. 근데 모직물 공업을 완벽하게 발전시킨 다음에 원모 수출 관세를 높여서 자국에서 다 이걸 처리해 버리면 이윤이 높은 거를 자기가 팔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저지대국은 완전히 망하는 거지. 원료가 없으니까. 또한 영국이 국내에서 생산된 원모의 전량을 처리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재빨리 원모 수출 금지령을 철회했다. 계획에 따르면 영국이 원모 수출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 것은 엘리자베스 1세의 재임기 중반인 1178년으로 헨리 7세가 수입 대체 산업화 정책을 실시한 지 거의 100년 만의 일이었다. 그러나 일단 원모 수출 금지령이 내려지자 원모 수출 금지령이 내려지자 원료를 손에 넣을 수 없는 저지대 경쟁자들은 파멸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만일 헨리 7세가 이런 정책을 보호주의 정책으로 간 거지. 헨리 7세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그 후계자들 또한 노력을 배가하지 않았더라면 영국은 원료 수출국에서 유럽 하이테크 산업의 중심국으로 변모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했거나 아니면 그 과정이 몹시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모직물 제조업은 영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 산업이 되었다. 그리고 거기서 얻은 소득은 대부분 산업혁명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엄청난 양의 원료와 식량 수입 자금으로 제공되었다. 계획은 이렇듯 영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앞서서 경제적 성공을 거둔 것은 남들보다 먼저 번영의 진정한 경로,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을 찾아냈기 때문이라는 자본주의의 창세 신화를 산산조각낸다. 경제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흔히 다니엘 디포가 쓴 소설의 주인공 로빈슨 크루소를 신자유주의적 자유시장 경제학의 영웅인 합리적 경제인의 원형으로 거론하곤 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크루소는 혼자 살면서도 늘 경제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소비와 여가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있어 합리적인 인간답게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일 수 있도록 행동한 것이다. 그렇다면 크루소가 가까운 섬에서 혼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거래를 해야 할까? 자유시장 이론은 시장을 도입해도 크루소가 처한 상황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신의 생산물과 이웃의 생산물 사이의 교환 비율을 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크루소의 삶은 예전과 똑같이 계속된다는 것이다. 합리적인 인간인 크루소는 계속해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유시장 경제 이론에 따르면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크루소와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바라는 또는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고 알고 있는 일을 하도록 놓아두는 것이 최선의 경제 운영 방법이다. 여기서 정부는 거치적거리는 방해물일 뿐이다. 하지만 디포의 계획을 뒷받침하는 경제학은 로빈슨 크루소의 경제학과는 완전히 상반된다. 디포는 계획을 통해 영국의 모직물 제조업을 발전시킨 것은 자유시장이 아니라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헨리 7세는 자신의 조국이 유능한 원모 생산자인 만큼 계속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고 유능한 원모 생산국이다.
이 달갑지 않은 진실을 고의로 왜곡시키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영국을 선도적인 제조업 국가로 변모시키는 과정에 막을 열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로빈슨 크루소처럼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오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헨리 7세처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디포는 스파이로서도 이중적으로 생활했지만 경제학자들로서도 이중적으로 생활합니다. 그의 소설은 디포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자유시장 경제 이론의 중심적인 인물을 창조했고, 그의 경제 분석은 자유시장과 자유무역의 한계를 뚜렷하게 입증했으나 말이다. 영국, 세계에 도전장을 던지다. 디포는 토리당 정부를 위한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이중생활을 시작했지만 앞서 이야기했듯이 나중엔 로버트 월플이 이끄는 휘크당 정부를 위해서 스파이 노릇을 했다. 월플은 흔히 초대 영국 수상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수상이라는 직명을 가진 적은 없었다. 월폴은 오히려 부패한 사람으로 유명했다. 그는 독직 행위를 일상적인 시스템으로 바꿔놓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을 정도다. 그는 추종자들 사이에서 귀족자기와 공직 그리고 특전을 능란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신의 권력의 토대를 유지했다. 덕분에 그는 1721년에서 42년까지 21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 수상 직위를 지킬 수 있었다. 그의 정치적 수완은 조너선 스위프트가 걸리버 여행기에서 그린 풀림랩이라는 인물 속에 영원히 살아남아있다. 풀림랩은 릴리프 제국의 수상이자 릴리프에서 고위공직에 앉을 사람을 선발할 때 쓰는 엉뚱한 방법인 줄타기 춤의 태가이다. 그러나 월폴은 매우 유능한 경제 관료였다. 그는 재무장관으로 일할 때 국채를 갚는 데만 사용하는 상환기금을 만들어 정부의 신용을 향상시켰다. 그는 또 저 유명한 사우스이스 버플 사건으로 알려진 재정적인 난관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아 1721년 수상의 자리에 올랐다. 월폴은 수상이 되자마자 영국의 산업 및 무역 정책의 초점을 극적으로 전환하는 일대 정책 개혁을 단행했다. 월폴이 수상에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영국의 정책 목표는 주로 식민 지배와 영국과 관련된 모든 무역은 영국 선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항해 조례를 통해 무역을 장악하고 국가의 세입을 창출하는 것에 있었다. 모직물 제조업 육성이 가장 중요한 예외이긴 했으나 모직물 제조업 거기에도 역시 세입을 늘리려는 동기가 한 몫을 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항해조례, 무역 장악, 국가 세입 창출, 모직물 제조업 육성. 하지만 1721년에 월폴은 제조업 육성을 겨냥하는 정책들을 도입했다. 그에 필요한 법률을 제한하면서 의회에 대한 왕의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표출된 월폴의 선언은 공산품을 수출하고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것이야말로 공공복지를 도모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임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 공산품 수출과 원자재 수입. 월폴이 1721년에 제정한 법률의 기본적 목적은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영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데 있었다. 그에 따라 수입된 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는 크게 올랐다. 외국 공산품에 대한 관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조업에 사용되는 원자재에 대한 관세는 크게 낮아지거나 아예 폐지되었으며 공산품 수출은 수출 보조금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장려되었다. 공산품 수입 관세는 수입 장벽 높이고 제조업에 사용되는 원료 수입은 관세를 확 폐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품 제조업을 보호주의 정책에 의해서 자리 잡게 해주는 거지. 공산품 수출 보조금까지 주는 거지. 또 마지막에는 파렴치한 제조업자들이 해외 시장에서 영국산 상품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공산품을 파렴치한 제조업자들, 공산품, 특히 직물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까지 도입되었다. 이런 정책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 대만 같은 동아시아 기적의 경제들이 사용해 성공을 거둔 정책들과 아주 유사하다. 나 자신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1950년대 일본 정책 이반자들에 의해 고안되었다고 믿었던 정책들이 실상 오래전에 영국에서 발명된 것이었다.
월폴의 보호무역정책은 다음 세기에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켰고 그 덕택에 영국 제조업은 유럽 대륙의 제조업을 따라잡은 것은 물론 결국에는 앞서 나가게 되었다. 영국은 이렇듯 19세기 중반까지 고도의 보호무역 국가였다. 19세기 중반까지 고도의 보호무역 국가. 1820년 영국의 경우 수입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45에서 55%였는데 저지대국은 6에서 8%, 독일과 스위스는 8에서 12%, 프랑스는 20% 남짓이었다. 평균 관세율. 영국이 무역정책에 활용한 무기는 관세만이 아니었다. 영국은 식민지에서의 선진적인 제조활동에 대해 무조건적인 금지령을 내렸다. 식민지에서의 선진적인 제조활동. 월폴은 미국의 고급 철강을 생산하는 새로운 철강소의 건설을 금지함으로써 미국의 건설 금지. 미국인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강철 대신 부가가치가 낮은 선철과 철봉 제도에 매달리게 했다. 선진적인 제조활동 금지령을 내렸구나. 영국에서만 제조하려고. 영국은 또한 식민지들이 자국의 제품과 경쟁하게 될 만한 제품을 자국이나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은 당시 영국산 면직물보다 품질이 우수했던 인도산 면직물 캘리코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1699년에는 양모조례를 통해 식민지들이 다른 나라로 모직물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아일랜드의 모직물 산업을 파괴하고 미국 내 모직물 산업의 출현을 막았다. 최종적으로 영국은 식민지에 대해 1차 상품의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 식민지에 대해 1차 상품 생산 장려 정책. 월폴은 대마, 목재, 판재 같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원료에 대해 미국 쪽에는 수출 보조금을 지급하고 영국 쪽에는 수입세를 폐지했다. 원료 생산을 장려하는 거지. 그는 미국인들이 영국의 제조업의 경쟁자로 부상하는 일이 없도록 1차 상품 생산에 확실하게 묶어두고자 했다. 미국인들을 묶어두려고. 식민지 사람들은 이렇듯 가장 수익성이 높은 하이테크 산업을 영국의 소나기에 곱게 남겨두어야 했으며 하이테크 산업. 영국이 경제 발전에서 세계 최선두로 달리는 혜택을 누리는 일은 떼어놓은 당상이나 다름없었다. 영국 경제 이중생활. 세계적으로 유명한 자유시장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월폴이 주축이 되어 세웠던 중상주의 체제를 호되게 비판했다. 애덤 스미스의 역작인 국부론은 영국의 중상주의 체제가 절정에 달했던 1776년에 출간되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보호관세, 보조금, 독점권 부여 등의 중상주의 시스템이 만들어낸 경쟁 제한이 영국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덤 스미스는 월폴의 정책이 시대에 뒤처져 가고 있다는 것을 꿰뚫어 보았다. 물론 월폴의 정책이 없었더라면 영국의 많은 산업들이 해외의 우월한 경쟁자들을 따라잡을 기회를 잡기도 전에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다. 하지만 영국 산업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된 이상 보호무역은 그 필요성이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다.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더 이상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산업을 보호하면 그 산업은 안일해져 효율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었던 만큼 당시 영국으로서는 자유무역을 채택하는 편이 훨씬 이루었다. 그러나 스미스는 시대를 다소 앞서가고 있었다. 그에게는 한 세대가 지나서야 확고한 영향을 발휘했고 영국이 진정한 자유무역 국가가 된 것은 국부론이 출간되고 나서 84년 만의 일이었다. 이게 남북전쟁 그 시기지. 국부론이 출간된 지 40년이 지나고 나폴레옹 전쟁이 끝난 1815년이 되면 벨기에와 스위스 같은 나라들이 기술적 우위를 점했던 벨기에. 소수의 제한된 분야를 제외하고 영국의 제조업자들이 세계 최고의 실력자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자유무역이 자신의 이익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활동을 개시했다. 물론 면직물 제조업자들이 외국의 경쟁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는 방직기 수출에 대해서는 무역을 제한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제조업자들은 무역 제한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꺼이 무역 제한을 인정했다. 특히 이들은 값싼 곡물의 수입을 제한하던 곡물법을 철폐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는데 이는 임금을 낮추고 이윤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곡물법 폐지 운동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은 경제학자이자 직업적 주식 투자자이던 데이비드 리카도. 직업적 주식 투자자였고 데이비드 리카도. 곡물법 폐지 운동.
데이비드 리카도가 제시한 비교 우위 이론으로 비교 우위 이론이죠. 주식 투자자예요. 직업적 주식 투자자. 이 이론은 오늘날까지도 자유무역 이론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리카도 이전의 일반적인 인식은 한 나라가 어떤 상품을 상대국보다 더 값싸게 만들 수 있을 때만 무역을 할 이유가 있다는 것이었다. 리카도는 이런 일반적 인식을 멋지게 뒤집어 엎었다. 리카도에 따르면 한 나라가 모든 물건의 생산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효율성이 높은 경우에도 그 나라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최고의 가격 우위를 가지는 물건의 생산에 집중할 때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상대국의 최고 가격 우위를 가지는 물건 생산만 집중할 때보다 많은. 뒤집어 말하면 한 나라가 무역 상대국에 대해 가격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상품을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가격 열의의 정도가 가장 적은 상품의 생산에 집중하면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리카도는 이 이론을 통해 19세기 자유무역자들의 손에 자유무역은 모든 나라에게 이익이 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었다. 리카도의 이론은 절대적으로 옳다. 그 이론의 좁은 테두리 안에서는 그렇다. 리카도의 이론은 정확히 말해 각 나라들이 자신의 현재 기술 수준을 그대로 감수하는 안에서는 자신이 비교적 잘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다. 그의 이론이 통하지 않는 것은 어떤 나라가 보다 고도의 기술을 획득해 대부분의 다른 나라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들을 하고자 할 때, 즉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이다. 새로운 기술을 흡수하려면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 이때 기술적으로 뒤처진 생산자들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동안 국제적인 경쟁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 보호주의가 필요한 거다. 하지만 여기엔 희생이 따른다. 보다 우수하고 보다 저렴한 상품을 수입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 이게 희생이 중요한 거지. 이 현재 희생에 주목하느냐, 미래 이득에 주목하느냐. 그러나 이것은 선진적인 산업을 발전시키길 원한다면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이다. 리카도의 이론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감수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현재 상태를 바꾸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1846년에 영국 무역 정책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1846년 곡물법이 폐지되고 수많은 공산품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 것이다. 이때 드디어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자유시장 이론이 받아들여진 거지.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서 이제 보호무역이 필요 없어. 왜? 영국이 우위에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라가 잘하는 것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유시장에 의해서. 물론 이 구도로 가면 영국으로 세계 모든 부가 휩쓸려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곡물법까지 폐지한 거야. 폐지해서 다른 나라들을 원료 생산국으로 묶어놓으려고. 현대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곡물법의 폐지를 애덤 스미스와 데이비드 리카도의 지혜가 마련한 미련한 중상주의를 누르고 승리를 거둔 것으로 서술하고 난다. 우리 시대의 선도적인 자유무역 경제학자인 콜롬비아 대학의 자그디시 마그와티 교수는 이것을 역사적인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 정통한 많은 역사학자들은 식량 가격을 낮추는 것은 곡물법 폐지주의자들의 한 가지 목표에 불과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식량 가격, 곡물법 폐지주의자들의 한 가지 정통한 많은 역사자들은 식량 가격을 낮추는 것은 곡물법 폐지주의자들의 한 가지 목표에 불과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것은 동시에 농산물과 1차 원료에 대한 시장을 확장하여 유럽 대륙의 공업화 추세를 멈추려는 의도를 가진 자유무역 제국주의에 입각한 행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영국은 국내 농업시장을 대규모로 개방함으로써 국내 시장 대규모 개방, 경쟁자들을 농업으로 유인하려 했다. 실제로 곡물법 폐지 운동의 지도자 리처드 콥대는 곡물법이 없었더라면 10중 8구 미국과 독일에서 공업이 자리 잡지 못했을 것이다.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에서는 공업이 자리 잡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다. 영국의 숙련공들이 먹던 값비싼 식량은 사실상 값싼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제조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역할을 했다. 숙련공들이 먹던 값비싼 식량 사실상 값싼 식량을 생산하는 나라들의
제조업자들에 대한 보조금, 1차 생산자들에 대한 보조금이겠지. 왜냐? 이 공업 생산으로 가지 말라는. 그 논한 바 있다. 1840년 곡물법 폐지 연맹의 핵심 멤버이자 당시의 상공부에 해당하는 무역위원회 위원이었던 존 보링도 이와 비슷한 논조로, 그러니까 곡물법 폐지하면 영국 내 농민들은 죽어나지만 해외의 농민들은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해외 그것들은 공업 생산국으로 진입을 못하는 거지. 원료 생산국에 묶어놓고 국내 원료 생산자들은 죽이고 공업 생산자들은 살리고, 그리고 자유무역으로 가서 이런 구도, 자국에서만 고부가가치 상품 분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지. 1840년 공업법 폐지 연맹의 핵심 멤버이자 당시의 상공무에 해당하는 무역위원회 위원이었던 존 보링도 이와 비슷한 논조로 독일 관세 동맹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밀 경제에 집중하고 그 밀을 팔아 영국 공산품을 사라고 노골적으로 충고했다. 영국 공산품을 사라. 게다가 관세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1860년이 되어서였다. 요컨대 저명한 경제사학자 폴 베어록이 표현한 대로 영국은 장기간 지속되어 높은 관세 장벽 뒤에 숨어 경쟁국들을 누르며 기술적 우위를 획득하고 나서야 자유무역을 채택한 셈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프리드리 리스트가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이야기라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미국 싸움판에 들어서다. 영국의 미선적 행동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판문은 독일인에 의해 쓰여졌지만, 정책과 관련하여 사다리를 걷어차는 영국의 행동에 가장 열심히 저항한 나라는 독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영국에 맞서 보호무역을 옹호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도 아니었다. 그 대항마 역할을 맡은 것은 정작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으며 지금은 자유무역의 선두주자가 된 미국이었다.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배를 받으며 서름을 톡톡히 당한 바 있다. 영국은 미국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영국은 보호무역 정치를 못하게 한 거지. 보호무역을 미국이. 영국 제품과 경쟁이 되는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금지하고 제품보다는 원료를 생산하라고 보조금을 주기까지 했다. 원료 생산하라고 보조. 그뿐 아니라 미국인들이 생산할 수 있었던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규제를 가했다. 이런 정책 뒤에 숨은 의도는 식민지 미국의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피트가 1770년에 했던 뉴잉글랜드 식민지가 말발굽에 박는 못을 생산한다 해도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 말발굽에 먹는 못. 원료만 생산하라 이거지. 공산품 생산 안 된다 이거지. 는 진술로 훌륭하게 요약이 된다. 실제로 영국 정책은 이런 진술에 내포되어 있는 것보다는 약간 관대의 몇 가지 공업활동을 허용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하이테크 제품의 제조는 철저히 금지했다. 영국인들이 모두 피트처럼 몰인정했던 것은 아니다. 자유무역이 미국에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국인들에게 자유무역을 권장하던 사람들도 있었으니 이거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자유무역 경제학의 시조가 된 애덤 스미스였다. 의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의도가 다강이지. 그것 때문에 나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국부론에서 진지한 어조로 공업을 발전시키지 말라고 미국인들에게 충고했다. 국부론에서. 그는 유럽 공산품의 수입을 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진정한 부와 발전을 향한 미국의 전진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초대 국무장관과 3대 대통령을 역임한 토머스 제퍼슨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이 이 의견에 동의했다. 그러나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영국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도 제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것을 목표로 정부의 보호와 보조금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움직임의 정신적 지주는 스코틀랜드인 신출렉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이었다. 해밀턴은 카리브해의 네비스 섬에서 미덥지는 않지만 귀족 혈통이라고 주장하는 스코틀랜드인 행상과 프랑스 혈통의 여성 사이에서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는 뛰어난 재기와 넘치는 열정으로 권력을 잡기 위해 노력했다. 해밀턴은 독립전쟁 때이던 22살 때 조지 워싱턴 장군의 전속 부관이 되었으며 1789년 프랑스 혁명 때는 33살이나 엄청나게 젊은 나이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이 되었다. 1791년 해밀턴은 미국 의회의 제조업에 관한 보고를 제출했다. 그는 보고를 통해 미국이 산업발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의 견해의 핵심은 미국과 같은 후진적인 나라는 외국의 경쟁으로부터 유치 산업을 보호해야 하고 그 산업들이 자기 발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이류였던 지금의 컬럼비아 대학인 뉴욕의 킹스 칼리지에서 전공도 없이 이것저것 공부한 35살의 이 건방진 재무장관은 젊은 조국에게 이런 행동 경로를 따를 것을 권함으로써 세계적으로 저명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의 충고를 노골적으로 반박하는 일에 나섰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유치 산업을 보호하는 관행은 예전부터 있었다. 하지만 그것을 처음 이론으로 만들어 이름 붙인 것은 해밀턴이었다. 유치 산업이란 말도 해밀턴이 만든 것이다. 흔히 이론의 시조로 잘못 알려지고 있는 프리드리 리스트는 훗날 이 이론을 발전시킨 사람으로 원래 자유무역주의자였다. 그는 세계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인 독일 관세 동맹을 옹호하던 중심 인물로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 중이던 1820년대 유치 산업 보호론을 배웠다. 해밀턴의 유치 산업 보호론은 이후 여러 세대에 걸쳐서 많은 나라의 경제 발전 프로그램을 고무시켰고 자유무역 경제학자들에게는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해밀턴은 보고에서 자국의 산업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방법을 제안했다. 그 방법 가운데에는 보호관세와 수입금지령, 보조금, 핵심 원자재 수출금지령, 산업원자재에 대한 수입 자유화와 관세 리베이트, 발명품에 대한 포상과 특허부여, 상품의 표준에 대한 법령 제정, 금융과 운송의 하부구조 개발 등이 포함된다. 해밀턴이 이런 정책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경고했다고는 해도 이런 정책 자체가 매우 강력하고 이단적인 처방임에는 틀림없다. 만일 그가 지금 어느 개발도상국의 재무장관이었다면 IMF와 세계은행은 틀림없이 그 나라의 융자라는 것을 거부하고 그를 재무장관 자리에서 쫓아내기 위해 로비를 벌였을 것이다. 해밀턴의 보고에 대한 의외의 반응은 그가 권고한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 의외의 반응. 이는 당시 미국 정치가 남부 대농장 소유주, 원료 생산하는 애들이지, 남부 대농장 소유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얘네들이 보호무역을 하면은 엉망진창이 되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보호무역을 하면 안 되지. 값싼 영국의 공산품을 사야 되는데 보호무역을 하면은 질 좋고 값싼 영국 공산품이 비싸지니까 관세 장벽이 높아졌어. 그리고 자기들도 팔기 힘들어지겠죠. 왜냐하면 그 관세 장벽에 맞춰서 영국도 관세를 높여버리면 곤란해지겠지. 그들은 미국의 제조업을 발전시키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현재 이익이 중요한 거지 지금. 그저 농산물을 수출하여 얻은 수익으로 유럽의 고품질 공산품을 최대한 낮은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는 상황을 원했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어쨌거나 해밀턴의 보고가 제출된 이후 외국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5% 정도에서 12.5% 남짓을 올랐다. 하지만 이것은 공산품을 사는 사람들을 미성숙한 미국 산업을 지원하도록 유인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비율이었다. 해밀턴은 결국 자신의 프로그램을 보다 진전시킬 기회를 잡지 못한 채 유부녀와의 혼외 정사에 관한 추문이 돈 직후인 1795년 재무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거의 바통을 이어받은 게 바로 링컨이고 링컨에 의해서 이게 실현된 거지 제대로. 모났지만 유능했던 이 남자의 인생은 50세인 1804년에 뉴욕에서 벌인 권총걸투로 끝나고 말았는데 그에게 도전했던 상대는 한때 친구였다가 정적으로 돌변한 에런 버로 당시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밑에서 부통령으로 일하던 인물이었다. 만일 해밀턴이 10년쯤만 더 살았다면 자신의 프로그램이 하나도 빠짐없이 채택되는 것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10년 뒤에 다시 시행됐단 말이야. 링컨이 아니고 1812년 미영전쟁이 발발하자 미국 의회는 단장 관세를 평균 12.5%에서 25%로 올렸다. 게다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영국과 유럽의 공산품 수입까지 막혀 미국 내에서 새로운 산업이 부흥할 수 있는 숨통이 트이게 되었다. 전쟁이 끝나자 이제 막 발행하기 시작한 제조업자들은 당연히 그런 보호 조치가 지속 확대되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1816년에 관세는 더욱 올라 평균 35%까지 이르게 되었고 1820년이 되자 평균 40%까지 치솟으면서 해밀턴의 프로그램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1820년. 해밀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전까지의 미국 경제정책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유치산업 프로그램으로 공업이 급속히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고 또다시 토머스 제퍼슨과
그 추종자들의 반대에 직면하긴 했지만 국채시장을 설립했으며 은행 제도의 발전을 장려했다. 뉴욕 히스토리컬 소사이어티가 최근에 있었던 전시회에서 그를 현대 미국을 만든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다. 만일 해밀턴의 성견 지붕이 묵살되고 그의 최대 라이벌이자 자치적인 자장농으로 이루어진 농업경제를 이상사회로 여기던, 아울러 이런 생활 양식을 지탱하기 위해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토머스 제퍼슨의 견해에 따랐다면 미국은 막강한 식민 봉국에 반항하는 별 볼 일 없는 농업국가에 머무른 채 세계 최강국으로 부상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링컨과 관세와 남북전쟁. 링컨과 1820년대 해밀턴의 무역 정책이 확립되긴 했지만 관세 문제는 이후 30년 동안 미국 정치에 상존하는 긴장의 원천이 되었다. 남부의 농업주들은 끊임없이 공산품 관세를 낮추고자 시도했고, 북부의 공업주들은 관세를 높은 상태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더 높이자는 주장을 폈다. 1832년에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새로운 연방 관세법의 수용을 거부하여 정치적인 위기가 형성되기도 했다. 연방 관세법 관세가 너무 높다 이거지. 영국의 공산품을 값싼 가격에 팔고 자기 나라의 원료를 비싸게 가격 좋게 팔면 좋은데 그게 현재 이익인데 늘 거부하니까. 이 연방법 거부 사태는 앤드루 잭슨 대통령이 관세율 인하를 제안하는 한편, 하지만 미국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전설적인 영웅이라는 그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안한 인하폭은 별로 크지 않았다. 역시 관세 장벽은 높았던 거지.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대해 군사력을 사용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무마책에 불과했고 골망하고 있던 갈등은 결국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 제임시에 발발한 남북전쟁이라는 폭력적인 해결 방안을 향해 치달았다. 많은 미국인들은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함 링컨을 미국 노예들을 해방시킨 위대한 해방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링컨은 유치산업 강력하게 옹호했던 인물이었던 만큼 미국 공업을 위한 위대한 보호자라는 명칭까지 달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위대한 보호자, 공업을 위한 위대한 보호자. 링컨은 휘그당의 헨리 클레이 밑에서 정치 경력을 쌓았는데, 헨리 클레이는 유치 산업 보호와 운하 등의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국내 산업 보호, 유치 산업, 내적인 개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로 이루어진 미국 시스템의 창설을 옹호했다. 클레이와 마찬가지로 켄터키주에서 태어난 링컨은 25세 때인 1834년에 휘그당 소설의 일리노이 주 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정치 입문 초기에는 클레이의 신임받는 보좌관으로 일했다. 카리스마가 있던 클레이는 정치 입문 초기부터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1810년에 하원 의원으로 당선된 직후 하원 의장에 취임했다. 그는 서부 출신 정치인으로 북부주에서의 제조업 발전이 미국의 미래라고 보고 서부주들을 설득하여 북부주에 합세시키기로 원했다. 근데 서부주들은 전통적으로 공업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입장이었고 공업 발전이 없으니까 자유무역 옹호. 따라서 같은 입장을 가진 남부주들과 연합을 하고 있었다. 클레이는 그런 서부주들에 대해 연방정부가 서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사회 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대신 보호주의적인 공업 발전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레이는 1824년과 32년, 44년 세 번에 걸쳐 휘그당의 대통령 후보전에 뛰어들었으나 패배했다. 하지만 1844년 일반 투표에서는 거의 승리할 뻔했다. 이런 클레이 대신에 대통령에 당선된 휘그당 후보들 윌리엄 해리슨과 제커리 테일러, 이 후보들은 분명한 정치적 혹은 경제적 견해가 없는 장군들이었다. 무식쟁이 장군들이었구나. 대통령에 당선된. 마침내 공화당이 설립되면서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링컨을 후보로 내세워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다. 오늘날 공화당은 스스로를 원로당이라고 부르지만 토머스 제퍼슨 시절부터 이렇게 저렇게 모습을 바꿔가며 존재했던 민주당. 요즘 사람들로서는 혼란스럽겠지만 당시에는 민주공화당이라고 불렀다. 공화당보다 훨씬 어린 당이다. 공화당은 19세기 중반 유지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던 노예제에 기반한 농업경제를 되돌아가자는 구상 대신에 급속하게 서부로 그리고 앞 공업화를 향해 움직이는 나라에 적합한 새로운 비전의 기초에 설립된다.
공화당이 구상한 선거 전략은 휘그당의 미국 시스템에 서부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공유지 무상분배를 결합한 것이다. 휘그당의 미국 시스템의 공유지 무상분배. 서부주들의 공유지 무상분배에 대한 요구는 당연히 남부의 지주들에게 혐오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공유지 무상분배를 전면적인 토지개혁으로 나아가는 미끄러운 비탈길의 시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지개혁. 공유지 무상분배에 법제하는 남부 출신 의원들로 말미암아 번번이 틀어지곤 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5년 동안 농지를 경작하는 정착민에게 160에이커의 땅을 불할 것을 약속하는 공유지 불합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장담했는데 이것은 결국 남북전쟁으로 남부의 의원들이 탈퇴한 1862년에야 통과되었다. 반면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 정치에서 노예제도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처럼 분열적 요소가 아니었다. 노예제도 철폐론자들은 일부 북부주들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는데 노예제도 철폐론자들 일부 북부주들에서 그 중에서도 매사추세츠주가 특히 심했다. 그러나 북부에서도 노예제도 철폐론이 우세한 견해는 아니었다.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흑인들이 인종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해 투표권을 비롯한 완전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에는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예제도를 당장 철폐하자는 급진론자들의 제안을 대단히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위대한 해방자인 링컨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링컨은 즉각적인 노예 해방을 촉구하는 신문사설에 대해 노예를 해방시키지 않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모든 노예를 해방시켜야만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일부 노예만 해방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남겨두고 연방을 구할 수 있다면 역시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썼다. 당시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은 링컨이 1862년에 노예제도를 철폐한 것은 도덕적인 확신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였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실제로 남북전쟁을 초래한 노예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 아니 어쩌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는 바로 무역정책을 둘러싼 불화였다. 1860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보호무역주의자가 몇몇 주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을 남부, 친영국, 관세 반대, 연방 반대당이라고 공격했다. 이는 자유무역이 미국이 아니라 영국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클레이의 미국 시스템 이론에 기초한 주장이었다. 그러나 링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관세 문제는 되도록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었다. 거기에는 민주당의 공격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공화당 안에도 대부분 민주당 출신으로 노예제에 반대하는 자유무역론자들이 있으므로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아 허약한 당의 통합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관세 문제는 되도록 차지했고. 그래서 마치 흑인 해방에 사실은 관세 문제가 핵심이었는데 흑인 해방에 마치 전력한 것처럼 이미지가 꾸며졌구나. 하지만 링컨은 당선되자 공업 관세를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렸다. 그는 남북전쟁을 치르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 명분으로 내세웠다. 남북전쟁을 치르기 위한 비용.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는 미국이 처음으로 관세를 대폭 올렸던 미영전쟁 시기에 내세웠던 명분과 같은 것이었다. 1913년 민주당이 선거에서 이기고 언더우드 관세 법안이 통과되면서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44에서 25%로 낮아졌다. 그러나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면서 관세는 다시 올라갔다. 이어서 1921년 공화당이 다시 집권하게 되면서 관세는 또 올라갔지만 1816년에서 19년, 1913년 사이의 수준까지는 아니었다. 이후 1925년까지 공산품에 대한 평균 관세는 37%까지 올라갔는데 대공황이 시작되고 1930년에 스무트 홀리 관세가 제정되면서 더 올라가게 되었다.
자유무역 신화에 있어서 스무트 홀리 관세의 우두남은 곡물법 반대 운동의 지혜로운 만큼이나 대표적인 이야기거리가 되었다.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인 자그디시 바트 와티는 이것을 가장 뚜렷하고 국적인 반무역적 오류라고 부르기까지 했는데 이건 잘못된 견해이다. 스무트 홀리 관세는 실시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관세 전쟁을 초래하긴 했다.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라는 새로운 지위에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랬다. 이때는 굳이 관세 장벽이 올릴 필요가 없는 타이밍이었다는 건가? 그러나 스무트 홀리 관세는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의 전통적인 무역 정책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우선 그 법령이 통과된 후 평균적인 공산품 관세율이 48%로 올랐는데 1925년 37%, 30년 48%로 오른 것이 작은 것은 아니지만 급심한 변화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 게다가 스무트 홀리 관세 법령 제정 이후 정해진 48% 관세는 대단히 높은 편에 들어가긴 하지만 남북전쟁 이후 존재했던 미국 관세율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19세기 내내 그리고 1920년대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무역 국가였다. 그런데 미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다. 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경제 역사학자 폴 베어록은 1846년에서 61년 사이에 미국 경제에서 보호무역이 크게 축소된 것이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눈에 띄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보호무역 축소가 일부 자유무역주의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에 빠르게 성장한 원인은 풍부한 부존자원과 넓은 국내 시장 그리고 낮은 문맹률 등 성장에 유리한 조건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조건을 거의 갖추지 못한 나라들도 역시 보호무역 장벽 뒤에서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런 반론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간단히 말해 독일, 스웨덴,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일본, 대만, 한국의 경우를 생각해보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 분야에서는 어느 누구도 도전할 수 없을 정도로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은 무역을 자유화하고 자유무역의 대의를 대대적으로 옹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국은 단 한 차례도 1860년에서 1932년 사이 자유무역 시기에 영국만큼이나 강력하게 자유무역을 실시한 적이 없다. 미국은 영국처럼 무관세 정책을 펼쳤던 적이 없다. 게다가 미국은 필요하면 언제든 관세 외 다른 보호주의 정책을 서슴없이 사용하였다. 그뿐인가? 절대적인 자유무역은 아니지만 자유무역주의를 강화한 후에도 미국 정부는 연구 개발 지원과 같은 여타의 수단으로 핵심 산업을 장려했다. 1950년대와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미국 연방정부 지원은 전체 연구개발 비용의 50에서 70%를 차지했는데 이는 일본과 한국 등 정부 주도형 국가에서 볼 수 있는 20% 남짓되는 수치를 크게 웃도는 것이었다. 이 같은 연방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없었더라면 미국은 컴퓨터, 반도체, 생명과학, 인터넷, 항공, 우주과학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세계 다른 나라들에 대해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91조